은퇴 이후의 외로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있는 50대, 60대의 노후,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되는 이유, 3억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에 퇴임을 하셔도 60대에 퇴임을 하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나이가 되면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합니다. 적어도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시기일 텐데요.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한숨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실 겁니다.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독립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게 어찌 보면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또는 꿈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면 노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어느 한쪽이 먼저 떠나버리게 된다면 정말 완전히 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신경 쓰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는 직장에서는 은퇴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이후의 외로운 삶을 버티려면 첫째로 우리에게 50대, 60대 은퇴 이후라는 것은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특히 디지털 오리엔티드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과 기계들은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도 어색하고 저것도 어색하고 다루기 불편한 것만 늘어납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도 만질 줄 모르고 이런 노인으로 늙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은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서 못한다 모른다 해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뇌가 퇴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었더니 책이 잘 안 읽힌다고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50대, 60대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정되시죠? 그동안 내가 너무 핑계만 대면서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쭉 쌓여와서 그것이 두뇌에 응축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다 붙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0대, 60대보다 30대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30대였을 때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물론 육체적인 피지컬한 힘은 젊었을 때가 조금 더 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이 좋은 때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파서 체력이 안 돼서 많이 못 걷는다 툴툴거리시고 말도 괜히 느리게 하시려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뒷짐지고 걷는 습관 들이시는 것,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대, 60대는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이제서야 인생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철학과 심리학의 끝은 우리의 삶이 타자 공헌, 다시 말해서 이타성의 삶에 의해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 시기가 되면 이때는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곱게 먹으면 여유가 생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마음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얻은 힘이 당신의 노년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 능력이 최대치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제대로 박혀서 우리가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성의 지향성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50대, 60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멋진 새 출발을 할 거야라는 선언을 하시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알찬 은퇴 생활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알찬 은퇴 생활을 보내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자식을 위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며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원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제 인생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월 인생지도 그리기를 반복해서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 매월 버킷리스트를 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건데요. 버킷리스트를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큰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거 안 하고 죽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배워서 공연 그룹을 만들어서 1시간짜리 무료 공연을 하고 싶다.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가서 예쁜 사진을 담아오고 싶다 등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이루고 싶거나 꼭 해보고 싶은 소망들을 작성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갈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지도 그리기는 일단 가운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쓰는 건데요. 확정이 안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현재 꿈이라고 추정되는 걸 그냥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생각한다고 한순간에 꿈과 목표가 정해지는 것은 힘듭니다.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영역을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일이나 현재 하는 일,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종류면 일을 두 개 쓸 수도 있겠지요. 내가 하는 일 다음으로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것은 가족 관계 같은 관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친구나 동료, 이웃 등 더 넓은 관계, 인간 관계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성장을 꾀해야 되는데요. 저는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는 것입니다. 향유라고 하지요. 자신의 쉼, 여행, 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영역으로 잡아보세요. 종교 생활을 중시하는 분들은 종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난달에 내가 했던 것을 2가지씩만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3달에 그 영역에서 꼭 하고 싶은 걸 1개씩만 써보세요. 이렇게 내 목표나 꿈을 2달 쓰고 3달 쓰고 4달 쓰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했던 것하고 자기의 바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엉겁결에 또는 우격다짐으로 그걸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그 영역에서 하는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지도를 매월 쓰면서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고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매월 쓰게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의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하시면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꿈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꼭 권하고 싶은 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술을 드시면 계속 정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이해와 충분히 관여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엄청 화를 내가면서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 너무 인생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시려면 자신의 이해 관계랑 잘 결부시켜서 정치 현상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이론. 보통 우리가 정치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치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치 논쟁을 하시려면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그런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꿈 얘기를 좀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여기서 이거 했더니 너무너무 즐거워 등등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걸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꿈이 더 구체화되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어느 정도 찾게 되실 건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꿈을 이루는 장벽이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를 하고 싶은데 언어가 전혀 꽝이네. 영어도 시원치 않네. 이게 오르기에는 산이 너무 높아 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가로막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 안 될 것 같아. 꿈은 있지만 그거는 나한테 좀 어려워. 이런 생각으로 노후를 보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엄청난 능력과 시간까지 주어졌습니다. 아니 98세 먹은 할머니도 영어 배워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영어 하나도 몰라도 공부해보겠다고 제대로 달려들면 수년이면 꽤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적어도 듣기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하기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벽이 벽이 아닙니다. 50대, 60대에 퇴임하고 나면 나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더 좋아. 나는 내 실력을 가지고 반드시 더 새로운 것을 배워서 기쁨을 또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 도전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의 노후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되는 이유. 3억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자산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뭐 개인의 씀씀이가 각자가 다 다른 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다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턱이 없는 금액입니다. 자산 10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0% 이상의 부자들이기도 하지요. 현역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못 버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후에 매달 저 정도 들어와야 한다는 건 완전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들은 대부분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금융 관련 컨설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금융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려면 최소 저 정도 금액은 있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에게 저 정도는 부담 없는 금액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을 고객으로 받아봐야 큰 돈이 안 됩니다. 티코 여러 대 파는 것보다 벤츠 한 대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있는 부자들을 고객으로 모신다고 본인 영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금액 말고 일반적인 50대, 60대에게 현실적인 노후 자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노후 자금으로 왜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노후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서 30년을 산다고 하면 300만 원씩 1년 12달이면 3,600만 원이 듭니다. 이걸 30년 곱하면 10억 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같은 계산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쓰고 30년을 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지요. 만약 여유 있게 한 달에 500만 원을 쓴다면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통 금융 전문가들은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알려주고 이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 실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고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노후에 대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더 이상 이런 거에 속고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60대 때의 생활비와 70대가 됐을 때의 생활비, 그리고 또 80대 때의 생활비도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또 차이가 날 것이지요. 지방에 사는 경우와 대도시에 사는 경우도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올해 1월 KB금융지주가 조사 발표한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조사와 차이가 큰데요. 은퇴 후 부부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만을 위한 최소 생활비로 월 251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여행도 다니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도 좀 주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하는 품위 유지비까지 포함한 적정 생활비로는 월 369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251만 원에서 369만 원 정도가 노후 한 달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 금액이 노후 생활비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노후가 되면 얼마를 쓰게 될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전 생활비에서 대략 70%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은퇴 전 생활비가 5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이 되는 거죠. 은퇴 전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썼다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을 80%, 90% 높이면 좋겠지만 이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50%, 60% 많이 낮추면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만 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2022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 생활비 369만 원과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은퇴 가구의 실질 생활비는 월 226만 원, 70대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162만 원,
80세 이상의 은퇴 가구는 월 121만 원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인 251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이 조사한 최소 생활비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적정하나 아니냐, 삶의 질이 어떠냐 하는 건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저 정도 금액으로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냐 따져봐야 할 텐데요. 노후소득 피라미드에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소득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층은 525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최하위층은 101만 원으로 편차가 컸는데요. 은퇴 가구 전체 평균을 내보니 월소득이 1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소득은 두 부부의 기초연금, 공정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과 부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평균 176만 원의 금액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까요? 아까 노후 필요자금을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이 나오니 그때부터 25년을 계산해보면 176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2112만 원으로 1년에 이만큼 나오고 이걸 25년으로 계산하면 5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살아오신 50대, 60대 분들이라면 일단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거나 이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부분은 대부분 연금이나 수익에는 반영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복지가 확대되어 왔고 노후 소득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내 생각보다 큰 노후 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2023년 기준 50대의 순자산은 4억 937만 원, 60대 이상은 4억 8,6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5억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평균 자산이 이것보다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더 적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대부분이 금액을 넘어가니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대부분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이 집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바로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만한 대안도 마땅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3억 원의 집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65세부터 주택연금으로 정산 지급을 받는다면 매달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면 96만 원, 5억이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요. 물론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또 한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라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명이 갈수록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하다면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까 은퇴 가구의 평균 수입이 매달 176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같이 수령한다고 계산하면 주택 가격 3억의 경우 수입 176만 원에 주택연금 76만 원을 더하면 매달 248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3억만 넘어도 월 최소 생활비 251만 원에 근접하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4억일 경우 96만 원을 더해서 272만 원. 주택 가격이 5억이면 120만 원을 더해서 약 296만 원을 매달 받는 게 되지요. 이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니 갑자기 안심이 되지 않나요? 집을 자식 물려주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노후 걱정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세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았고 자가주택이 있다면 우리 50, 60대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후 두 부부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요즘 60세, 65세 이 나이부터 은퇴했다고 노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소일거리 삼아 조금씩만 벌어도 노후가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경제 활동을 유지한다면 쓸 거 다 쓰고도 저축도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하고 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잘 버티시면 됩니다. 물론 연금이 개편돼 수령 시기가 1,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수명이 더 늘어날 테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연금 나올 때까지만 잘 버틴다 생각하세요. 아직 젊으니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 수령액이 평균보다 많은 분들은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겁니다. 반대로 수령액이 평균보다 낮은 분들은 이후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지출을 줄여서라도 삶의 균형을 찾으셔야 하죠. 물론 평균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 거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에게 딱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금융 전문가나 금융사가 겁주는 것처럼 정말로 노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돈을 또 지금부터 다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준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 정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후가 막막하다는 막연한 생각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60대의 노후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배우자분과 함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 하던 막연한 노후 걱정보다는 현실이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